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경영학 원론 4주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대면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월요일이 2주 연속으로 휴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잘 버는 게 기업의 역할이고 그 자체로 사실 기업은 사회에 할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퇴출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제 다양한 사례들 제가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GS건설 같은 사례들은 제가 기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뭐 무엇인가 이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심지어 퇴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훨씬 더 기업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자, 종업원들 모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윤리 어떤 강령의 제정을 통해서 윤리 경영을 하는 것이 현대 경영의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윤리가 있고 합법성이 있는데 윤리가 합법적인 영역보다는 훨씬 더 큰 영역으로 볼 수가 있죠. 대형 기업들의 스캔들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앨런의 분식회계 사건일 수가 있는데요. 앨런이란 기업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회사였고 미국에서는 뭐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갔을 때도 있을 정도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큰 뭐 심지어는 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아주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를 통한 어떻게 보면 모래성 쌓기였다. 이게 들통이 나고 기업이 파산했죠. 앨런의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앨런은 미국 동부의 조그마한 가스 파이프 운송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킨지 출신의 컨설턴트인 제프리 스킬링을 영입한 다음에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해요. 근데 이 맥킨지 출신의 컨설턴트인 제프리 스킬링이 뭐를 했느냐? 다수의 인수 합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앨런을 성장을 시키죠. 근데 이렇게 인수 합병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려면 당연히 M&A를 위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야 되니까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주식이나 채권을 계속적으로 발행하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성공하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M&A가 기존에도 수익성이 엄청 좋았다.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성장성이 매우 높을 거고 이익이 많을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해 줘야 되겠죠. 실제 이제 주식이나 어떤 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려면 당연히 회사 이익이 많거나 아니면 신사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앨런이 인수한 기업이나 신사업이야 앨런의 기존 업종, 즉 가스나 에너지 공급업에 비해서 이익률이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앨런은 어떻게 했느냐? 분식회계를 합니다.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죠.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좋아 보이게 만든 다음에 이른바 그죠. 그리고 투자자를 이제 속인 거죠.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가 끌어올라가니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저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도 안정적이겠고 수익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자금을 조달을 했죠. 근데 이제 앨런은 이 분식회계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일단 부실 자산이 많았는데 SPE라는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앨런은 SPE에 앨런의 부실 자산을 매각을 해요. 그래서 이 특수 목적 법인이 앨런의 부실 자산을 고가로 매입을 하죠. 그리고 SPE에서 앨런의 낮은 가격의 에너지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SP는 엄청나게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손실을 앨런이 지급 보증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재무제표 내용을 이제 숨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앨런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앨런은 이제 원래 에너지 공급 기업이었는데요. 이 스킬링의 지위 아래 에너지 거래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앨런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한 파생 상품을 최초로 설계하고요. 이 파생 상품 거래 시장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리 정해진 가격에 앞으로 10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하는 권리 이걸 이제 사고 파는 상품을 이제 만든 거죠. 사실 이제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이제 증권에서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파생 상품 설계하고 거래하는 시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고 이제 담당한 경영자들이라든가 파생 상품 트레이더들이 파생 상품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의 일정 비율, 약 9%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보너스로 지급받은 겁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지급을 받은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영업을 통해서 회사에 실제 현금이 유입되는 시기는요. 지금부터 1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10년간 회사가 이런 계약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익이나 손해를 볼지 예측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관련자들이 파생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즉 현재 시점에서 미래 이익이 얼마인지 대략 예측해서요. 보너스를 지급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 선관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 이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이제 앨런의 경영진들은 실제 회사에 들어온 현금,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거나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현재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회사가 벌어들일 걸로 예측되는 것들, 그렇죠? 그것의 현재 가치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은 거죠, 보너스로. 그리고 이제 앨런은 이제 이익을 부풀릴 때도 시가평가 회계제도 방법을 빈번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파생 상품의 가치가 올라간다, 바로바로 반영해 가지고 이익을 부풀렸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시세가 하락했을 때는 자산 가치를 깎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식 회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식 회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니까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나면서 이제 파산이 됐고, 그 다음에 경영자들은 이제 법적인 이제 그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런 이제 앨런 사태로 인해서 경영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교훈을 얻었죠. 첫 번째는 이제 내부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앨런도 형식적으로는 내부 감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내부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보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 앨론에 들어가면 아까 그 파생 상품을 개발해내고 거래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내가 괜히 감사부서나 위험관리부서로 가면 돈도 못 벌고 이런 인식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대로 인력풀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적절한 보상이나 승진 기회가 이 내부 감사 쪽으로도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교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 교육이 중요하다. 최종학 교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파생 상품을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직원들이 회계 처리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회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평가 및 보상 기준 설계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게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센티브 설계에 대한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앨런의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잘못된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는 향후 10년 단위에 발생한 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버리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이제 팔아버리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 파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이제 잘못된 보상 시스템으로 인해서 앨런이 성장도 했지만 이제 파산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 성과 평가지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저도 친구들이 은행에 다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얘네들이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뭐 청약 통장을 가입해라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를 발급해달라고 해요. 나 신용카드 있어. 그러면은 야 그냥 발급 한 번만 받아주고 그 그냥 잘라버려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신용카드를
사실은 만들어서 사용해야 금융기관 입장에서 수익이 날 텐데 그냥 카드 발급 개수만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해버리다 보니까 실제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용카드를 발급했는데 발급만 받고 잘라버리게 되면 오히려 비용만 발생하고 수익이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보상 기준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조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린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윤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제도를 만들더라도 탐욕이 앞서는 순간 그 제도를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윤리식을 이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제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앨런 사태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 흐름하고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대 초반에 그 IT 버블이 꺼지면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나스닥이 폭락을 해요. 80% 정도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9.11 테러가 터졌죠. 2001년도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너무 붕괴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금리를 낮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을 좀 방어할 수가 있는데 6%가 넘었던 기준금리를 1.0%까지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경기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경기 방어에 성공을 했는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요, 사실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산을 살려는 성향이 있어요. 뭐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값이 이제 버블이 생기는데,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제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MBS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신용이 팽창했다라는 얘기는 대출을 더 많이 해줬다는 얘기예요. LTV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 대비 뭐 110%, 120%까지 대출해줬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택 시장이 이제 화랑이 됩니다. 그래서 MBS 발행 규모가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들,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 이런 MBS를 모아가지고요, 겉보기에 위험이 낮아 보이는 CDO라는 이제 파생 상품을 발행을 합니다. 아까 그 어떤 앨런과 좀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신용도는 높은데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CDO라는 상품을 만들어요. 수수료를 책정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이거를. 그래서 투자은행은 엄청나게 수익을 얻었고,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연기금들도 이런 CDO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심지어 이제 이런 CDO를 이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까지 막 대출해 주는 거야. 이른바 서브 프라임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대출해 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 부채를 이제 갚을 여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값 이제 버블이 되면 또 이제 금리를 높이거든요. 버블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1%였던 기준금리를 5% 넘게 올려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자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내야 될 이자가 거의 3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제 급하게 팔려다 보니까 집도 잘 안 팔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채권을 만들었는데 부실 대출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CDO를 발행했을 때 당시 예상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CDO의 가격이 하락하고 금융사의 이제 평가 손실이 확대되고요, 부도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폭발하면서, 사실은 이제 사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공포와 전염,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에 전염되고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죠. 실제 이 당시에는 이제 너무 이제 모럴 해저드가 심했었죠. 그 투자은행들의 어떤 그 비윤리적인, 그러니까 그 이득만 가져가려는, 이게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은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프라임, 우량한 대출, 뭐 RTA, 우리로 따지면 중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브 프라임으로 구분합니다. 서브 프라임이라는 게 사실은 프라임 등급 아래에 있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량하지 않은 사람,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신용 등급이 낮다라는 얘기는 빚을 대출해줬을 때 채무 불이행 위험,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이런 것들에 실패할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 금리가 더 높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는 신용 점수가 낮은 개인에게 적용되니까 이제 프라임 모기지에 비해서 약 1년에 2에서 4% 정도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가 낮으면서 주택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걸로 만든 CDO라는 그 서프라임 증권의 신용 등급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들은 이제 다른 금융상품들과 결합돼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됐죠. 신용 등급이 높아 보이는 채권인데 수익률이 높다. 겉으로 보기엔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샀는데 문제가 뭐냐? 2004년도에 미국에서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고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결국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터진 거죠. 실제 미국 모기지론 중에서 서프라임 비중 추이를 보게 되면요. 전체 모기지 중 서프라임 비중인데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10%대 수준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200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해 가지고요. 그렇죠? 전체 대출 중에서 모기 중에서 서프라임 비중이 20%가 넘어가고 23.5%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투자 은행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 판매 수수료를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 다 대출해줘 버린 이러한 어떤 상당히 이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이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이제 파산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형 기업 스캔들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실제 이제 뭐 앨런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앨런, 월드컴, 티코, 프레디, 리먼 브라더스,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다 이런 회사들이 분식회계라든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보를 숨기는 이런 행동들인데 근데 미국은요. 사실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별로 규제는 하지 않아요. 근데 법을 어기게 되면요. 한 번 엄청나게 세게 형량을 때려버립니다. 다시는 못하도록. 저는 이런 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 앨런 같은 경우는 전 CEO인 케네스 라이, CFO 앤드류 패스투, CEO 제리 스킬링 이런 이제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앨런의 대차 대조표에 옮겨서요. 주식과 채권 가격이 인위적으로 부풀렸죠. 그래서 분식회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때 이제 직원과 기타 소액 투자자들이 무려 740억 달러 손실이 됐었고 그때 직원들이 좀 안타까운 게 퇴직연금을 다 본인 회사 자사주로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앨런이 파산해 버리니까 뭐 자기 몇백만 달러로 생각이 됐던 자기 퇴직연금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었고요. 케네스 레이는 선고받기 전에 사망을 했는데 패스투는요 4년 복역 후 2011년에 이제 출소했고요. 스킬링은 처음에는 2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2013년 앨런 사기 피해자들에게 4,200만 달러를 주는 대가로 이제 형을 10년으로 줄이는 협상을 체결했고요. 2018년 출소했습니다. 상당히 처벌은 강하게 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월드컴 같은 경우도요. 사실 이제 고의로 회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공개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받지 못한 수익을 거짓으로 계산해서 부풀린 거죠. 그래서 회사는 이전보다 거의 100억 달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조작됐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서 직원 3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갔고요. 투자자에게는 무려 1,8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CEO인 이제 버니 에버스 같은 경우는 25년형 선고 후에 건강악화로 석방돼서 이제 바로 사망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 때문에 앨런이라든가 월드컴이 어떻게 보면 붕괴한 거죠. 비윤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상장 기업의 재무 보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과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 사베인스 옥슬리법. 이건 이제 재무 기록을 조작하고 주주를 이제 기만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런 법인데요. 이거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티코라는 이제 기업은요. CEO 그리고 CFO 이런 사람들이 승인되지 않은 대출과 사기성 주식 판매를 통해 가지고 1억 5천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 수익 5억 달러를 이제 부풀립니다. 그래서 CEO인
코즐로프스키는 7년간 복역 후에 2012년 출소했고요. 스와츠는 8년간 복역 후에 2014년 출소했죠. 티콘은 투자자들에게 29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프레디는 이제 뭐 프레디 맥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서브프라임 때 대출을 많이 해줬던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모기지 대출 대기업인데요. 50억 달러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과소평가한, 그래서 임원진들이 다 이제 해고됐던 이런 사례들이 있고,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뭐 세계 탑5 안에 들었던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인데 500억 이상의 대출을 매출을 속였고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시켰죠. 그리고 이제 이건 현재 진행형인데, 버나드 메도프 투자증권 세계 최고의 폰지 사기, 사상 최대 규모, 그래서 648억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겼는데, 이 메이도프는 150년형 그리고 1,700억 달러의 배상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결국 이제 기업들이 비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속여서 무엇인가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이러한 이제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 SK, 그러니까 한국 분식회계 사례를 보게 되면요, 뭐 SK도 그렇고 이제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SK 같은 경우 이제 분식회계가 재판 5년 만에 매듭됐다. 2008년 신문 기사인데요. 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SK 글로벌의 채무를 축소해서 1조 5,587억 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당이득 취하고 자회사에 어떻게 보면 1,112억 원의 손실을 끼치면이 이런 걸로 이제 구속 기소됐는데, 형이 어떻게 나왔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났고요. 그나마도 이제 사명 복권 처리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분식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매우 엄중한 벌로 처벌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 회복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기록을 투명하게 하고요, 기업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베인스 옥슬리법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장 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2002년 이제 7월에 제정이 됐는데, 앨런의 대규모 회계 조작 사건 이후에 기업의 내부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업 경영진이 기업 회계 장부의 정확성을 보증해야 되고요,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에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 주기로 직접 감리를 하는 이러한 이제 식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합법적이면 괜찮으냐라는 이제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법은요, 최소한의 잣대라고 보시면 돼요. 법 지키면 뭐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이거죠.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 기준이 합법에 머문다면 사회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것은 첫 단계지만 윤리적인 행동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임산부라든가 노약자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럴 책임은 없죠. 하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보면요, 막 고성방가하거나 그 너무나 이제 과도하게 뭐 술을 마신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흡연 장소가 아닌데 담배를 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과연 정당한 행동이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그냥 서슴없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이걸 과연 윤리적으로 옹호받을 수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은 이게 정부나 기업에서 나온 스캔들 자체는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 내지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그런 데서 비롯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두 번째, 비윤리적 행동의 이제 점검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흥사당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 2019년 12월 자료인데 이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보시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9세에서 29세, 20대죠. 보면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한다. 거의 뭐 학생들이 95% 가깝게 응답을 했고요. 20대의 경우에도 33%라고 이제 답을 했고, 친구의 과제를 베껴서 낸다. 뭐 절반 정도가 됐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답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이 76.9%라고 하니까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20대 다 뭐 40%가 넘어가는, 참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 너무나 이제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간다, 내지는 윤리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참 절망스러웠던 게, 모 대학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근로조건 개선해 달라고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대학생 몇 명이서 자기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이 저렇게 없으면, 그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저렇게 떠들어? 내 공부하는 외방에 나 돈 내고 학교, 나 등록금 내고 돈 그 학교 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비윤리적인 이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이익이라든가 비합법적인 행동들을 옹호하는 형태로 되게 되면요, 사회가 발전하기 어렵고 그 회사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윤리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요즘에 이제 챗 GPT 관련돼서 사실 상당히 이슈가 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챗 GPT를 활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툴은 많이 다루면 다룰 수 있어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어떻게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면, 그러한 툴을 활용을 했다면 명시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내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챗 GPT를 활용한 거다라고 명시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절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어서 가장 대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이렇게 질문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합법적인 행동인가? 질문해 보는 거죠. 이거는 물론 필수적인 건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가 법률이나 기업 방침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행동이 가져올 법률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 어떤 직원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불쾌할 수 있는 이상한 별명을 만들어서 부른다라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균형 잡힌 행동인가 봐야 되겠죠. 이거는 역지사지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면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공정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라면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은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모든 것을 얻을 것인지. 실제 내가 만약에 그 청소부라면 정말 나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학생이 나를 학습권 침해로 고소를 해. 아니면 소송을 걸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게 어떤 행동인지 다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들의 주가는요,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사람은 윈윈의 상황을 만들고요,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결정이 되도록 이제 노력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죠.
마지막으로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내 결정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직속 상사나 소비자하고 같이 내가 처한 상황과 행동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리 분별에 어긋나는 행동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윤리적인 비즈니스맨은 당연히 수익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죠. 어느 날 직장에서요, 본인이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글을 쓰거나 친구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모바일 기기에서 책이나 잡지를 읽는데 보내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직장은 일하는 공간이고 우리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거기에 대한 월급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른바 뭐 월급 루팡이라고 하나요? 다른 행동들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은 뭐가 문제인가요? 상당히 비윤리적인 행동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업과 나는 선의의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기업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과 급여를 제공하는 대신에 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성관 의무가 있을 텐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뭘까요? 그리고 그 대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겁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윤리적인지. 여기 이런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요,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리 기준에 따른 이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사실 이제 조직의 윤리는요, 위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의 어떤 리더십과 모범 행동이 직원들에게 기업의 도덕적 가치를 이제 공유하게 만들죠. 사실은 리더가 말만 하고 자기가 안 지켜 따라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경영자부터 그런 것들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과 경영자의 협력과 신뢰는 공정함이라든가 정직성, 개방성, 그리고 뭐 도덕적 청렴함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윤리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이유는요 다양합니다. 뭐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고객을 이탈시키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 윤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송도 피하고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걸 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고 뭐 사실은 그 고객과 직원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윤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죠. 관리자들은요 경영의 전반에 걸쳐서 윤리적 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겁니다. 개인은 사실은 이제 보통 혼자 행동하지 않죠. 그래서 암묵적이든 직접적이든 기업 내에서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환경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그 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던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사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입원하지 않았는데 마치 입원했던 것처럼 속여가지고요. 속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타낸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고객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가입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약간의 그 보험 사기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보험 사기가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험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우연하게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게 되면요 위험률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논산 계령 축산 농협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던 전직 보험 설계사가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에게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고 해요. 이후에 지인 닭이 사고로 죽었던 것처럼 위장해서 보험금을 무려 7억 원 넘게 편취하도록 뭐 도왔다기보다 사기죠.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사기 사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되는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논다고요. 이런 것들 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른바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자체를 좀 피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